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예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 8회 과정에 걸쳐서 진행될 상황 판단 기본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총 8회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근 한림법학원 등에서 진행된 기본 강의에 비해서 회차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좀 압축적으로, 그리고 제가 행시사랑에 이미 한번 공지글을 올린 바대로 전반부에 속하는 텍스트 유형 파트는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오늘은 곧장 법규 유형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도표 계산, 그 다음에 퀴즈 파트까지 정리하는 것을 이 8회 과정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 상황 판단 강의는 2년차 강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게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지 속으로는 지금,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애니메이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5가지의 그 감정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서 막 서로 싸우고 공존하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그 기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감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다리가 얼마만큼 잘 버텨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긴장감도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금방 사라질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 15회차 정도나 12회차 정도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이 상황 판단뿐만 아니라 PSAT 전반에 대해서 막 설명을 좀 진행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8회 과정으로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판단 과목 몰라서 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대부분 다른 분들을 통해서 기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서 진짜 이게 시험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90분 동안에 40분을 푸는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이러한 세부적인 기계적인 어떤 측면과 관련돼서는 오늘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상황 판단과 관련되어서 상황 판단에서 요구하는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정보 처리 방식이 크게 나누어서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 해당을 하는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에 대해서 곧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장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정장을 새로 마쳤습니다. 이 기본 강의를 대비해서 첫날이다 보니까 그래도 양복 한번 새로 산 거 선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입고 왔으나 역시 덥네요. 더워서 곧장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붉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이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께 문제풀이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만 강의 계획서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과 관련된 것부터 한 1분 정도만 할애해서 시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9월 7일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9월 9일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일단 전반부 진행을 하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수업이 없다는 것은 다들 공지 받으셨죠? 그 다음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마지막 후반부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뒷페이지로 잠깐 넘겨볼게요. 강의 진도표. 수강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요. 강의 진도표상에 있어서 첫 번째와 2번째,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는 법규 유형의 핵심을 정리할 것입니다. 법조문이 크게 봤을 때 외형적인 형식상에 있어서 조문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2가지를 일단 오늘은 조문형, 내일은 서술형, 그 다음 법규 문제 중에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계산 유형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3회차, 4회차 때는 도표 계산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2번째로 상황 판단이 요구하는 문제, 정보 처리의 방식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도표 계산 유형부터는 여러분들이 계산도 계산이지만 앞부분에 있었던 법규나 텍스트 유형과는 다르게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규 유형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각각의 정보들을 분절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의 문단, 하나하나의 조항별로 정보를 처리해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계산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분절적 접근은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주어진 공식이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제시되어 있었던 수치 정보들 혹은 도표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조합을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부터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첫 번째 도표 자료를 통한 계산을 요구하는 도표 계산 유형 2번을 거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총 4회에 걸쳐서 5회부터 8회까지는 아마 대부분 이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퀴즈 유형에 대해서 총 4회 과정으로 할애를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퀴즈 유형은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스타일별로 나눴습니다. 매칭, 순서 배열, 게임 리그 유형, 규칙 적용이나 공정 유형, 그 다음 맨 마지막 파트에서는 참거짓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는데, 이게 문항의 비율로 따지면 매칭, 순서 배열과 게임 리그형 이 좀 많은 편이고, 단일 유형으로는 규칙 적용으로 제가 분류한 유형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적용 유형 문제는 8회까지 좀 연장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과정으로 총 8회에 걸쳐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주요 문제들의 풀이 패턴에 대한 확립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이 상황 판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 내용을 탄설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필기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첫 번째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판서가 좀 부실한 편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이 글씨 크기가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니터상으로 혹시 다들 보이시나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와 같은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요구하는 것인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형들에서는 분절적으로 정보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해 나가면 문항 해결이 쉽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도출이 되는가?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 3문단 정도에서 텍스트의 본문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문단이 제시가 되어 있고, 각 문단별로 핵심 키워드, 소주제 이런 것들을 굳이 다 하나씩 도출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각종 설명회나 아니면 올 초에 진행했었던 텍스트 유형 풀이법 특강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은 크게 봤을 때 이와 같은 1문단, 2문단, 3문단의 형식이 법규 유형에 가게 되면 조로 바뀌게 되죠. 외형적인 틀은 바뀌게 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처리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인가? 분절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절적이라는 것은 문단별로 따로따로 선택지의 내용이 구성된다는 것이고, 각각의 조별로 요건 효과 관계가 등장한다면 그 각각의 요건 효과 관계별로 선택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이해, 학원 언어논리, 언어이해라는 것은 법학적성 시험이고, 언어논리 문제 보시다 보면 1문단부터 끝까지 쭉 다 보셔야지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상황 판단에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텍스트 유형 문제에서 1년에 한 문제 정도, 법규 유형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씩 등장하지, 그러한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선택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되는 접근의 방식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1문단부터 5문단까지, 4문단까지 다 읽고 키워드 잡아내고, 그렇게 잡아낸 키워드별로 전체 소주제, 전체 주제를 잡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정답률 자체가 높습니다. 이따가 다시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교재에는 2012, 2014, 2012, 2013, 2014, 그 다음 2016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답률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법률저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수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답률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쭉 훑어보셔도 앞쪽에 등장하는 텍스트형 문제나 법규형 문제들의 정답률은 대부분 90%대입니다. 간혹 가다가 70%대, 50%대도 나오는데 웬만한 문제들은 다 9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시간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구성되는 기본 속성과 성격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접근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각각의 문단에서 선택지가 만들어졌다면 이 문단별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각각의 선택지에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요. 1문단, 2문단 정도까지 읽고 나서 여기에서 선택지로 나올 법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 캐치를 하셨다면 바로 선택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한 2문제 정도 살펴볼 것인데 이와 같은 텍스트형 문제 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만 보고도 선택지 정답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이런 같은 방식으로 정답이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도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남들 2분 동안 전체 정보 다 처리하고 푸는 것보다는 1분 내에서 정보 처리하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이시겠죠. 그와 같은 방식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전반부에 있는 두 유형에 대해서 체화를 시켜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0점대의 점수는 4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의 시간에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시간 할애를 하셔야지 나머지 50분 정도 이제 마킹 시간을 제외하신다면 50분 정도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난이도가 높은 퀴즈 문제, 계산 문제에 투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배워 가셨으면 하는 것은 각각의 텍스트 유형이나 법규 유형 각각에 있어서 어떤 법조문이 등장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큰 프로세스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체화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제 강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법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서 어떤 조의 내용과 관련된 요건 효과 관계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조로 넘어가서 두 번째 조에 등장하는 요건 효과 관계가 일반적인 자,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법규라는 것은 요건 효과 관계를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와 관련된 결과를 도출해내게끔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구조이죠.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학습을 하셨다고 한다면 언어 논리에서의 조건 명제와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법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 사람에게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민사법상에 있어서의 요건 효과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행정기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그와 같은 것을 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이와 같은 요건 효과 구조가 행정법과 관련되어서 나오게 되면 취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된다고 했을 때 일반론이 있고 이 일반론에 대해서 그러나 만약에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요구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추가적인 항목까지도 충족된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까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즉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종의 예외 조건, 단서 조항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법조문에서도 각 내용 중에서 일반론에 해당하는 조건 효과 관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조건 효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초기에 바로 하시고 정답이 되는 것을 바로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 속도가 이 긴장의 어떤 그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제 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여러분들 보지 않고 칠판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럼 긴장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문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텍스트 유형인지 법규 유형인지는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본문의 1문단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문단별로 정보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텍스트 유형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이지만 일단은 그러면 텍스트 유형에서는 뭘 물어보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문에 해당하는 텍스트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정보를 선택지에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가? 혹시 제 설명의 영상 같은 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 어떤 정보인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정보 사이에 비교되고 있는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 양상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 두 가지가 등장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과 관련된 진술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99%의 확률로 선택지에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적으로 선, 후, 인, 과, 원인과 결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와 같은 정보 진술들도 사실상은 비교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술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도 선택지로 해서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선택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단을 2문단, 3문단 정도까지 정보 정리하신 상태에서는 바로 선택지를 가실 때 여기에서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을 것인가 바로 비교되고 있는 정보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하시면 효과적이실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선후, 인과 그 다음 크기의 문제도 있겠죠. 대소의 문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와 같은 정보들도 다 두 가지 항목 사이에서 비교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것이고 얘네들이 나오면 텍스트형 문제에서는 선택지로 바로 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법규형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각각의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절적으로 정보 간의 대응 관계만 확인하게 되면 90%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차원적인 추론과 정보 간의 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표 계산형 문제와 퀴즈형 문제이죠. 자, 종합적 정보 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산형 문제에서는 계산 공식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산 공식이 그냥 그 자체로 의미할 수는 없겠죠. 계산 공식과 함께 어떤 정보가 같이 주어져야 됩니까? 도표상에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로 등장하는 각종 수치 정보들이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하나의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었던 정보의 1대1 대응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들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방식이 도표 계산형 문제의 기본이죠. 근데 이와 같은 계산의 과정이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계산형 문제가 까다로움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제 교재상에서는 이와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대충 그 이미지가 남아 계시겠지만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계산 스타일의 문제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어떤 문제였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뭐 하라고 합니까? 선택지 들어가기 전에 문제 부분에서 보면 제일 높은 거는 1등은 선발되는 사람은 혹은 아예 그냥 대놓고 순위를 매겨라 라는 식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순위 설정을 하게 되죠. 항목 간 순위 설정을 매기는 것이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50%가량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에서 별도로 공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는 사측 연산을 아시면 대부분 다 계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사측 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항목 간의 결과값, 점수값을 다 도출하셔가지고 그 항목들 사이에 순위를 설정해서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계산형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은 사실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문제가 자, 벌써 분표를 2개나 부러뜨려 먹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문제가 단순하게 항목 간의 순위 설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차후에 다시 다루겠지만 일정한 상황을 추가로 줍니다.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 자체가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 주게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상황을 주는가? 공식을 먼저 줬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주어진 일종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어진 공식에 그냥 마무리가 끝난 상태로 결과를 도출하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순위가 어떻게 역전될 것인가? 누가 꼴찌에서 4등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와 같은 변화되는 상황까지를 도출해내게끔 만드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항목 간의 순위 설정을 하게끔 요구하면서도 조건부 상황을 추가로 줌으로써 추가적인 추론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항목 간 순위 설정을 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항목 간의 순위를 잡아야 되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더 집어넣어서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야 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번거롭기 때문에요. 번거롭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클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제외하면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등장하는가? 그냥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식 주고 구체적인 수치값을 일정한 방정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로 결과값을 찾게끔 하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방정식 이외에 평균 개념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조건부 확률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도 등장하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순위 설정입니다. 그래서 순위 설정 문제를 여러분들이 1차적인 어떤 목표로 삼으셔서 순위 설정을 하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시간이 2분, 2분 30초 정도 내에서 일단은 다 맞고 들어가자 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셔야지 60점 정도까지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나머지 합격에 필요한 80점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이도 계산형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푸시거나 아니면 퀴즈를 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퀴즈 문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많이들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퀴즈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얘네들처럼 주어져 있는 정보를 잘 찾아가서 1대1 대응만 시키면 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죠? 퀴즈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퀴즈는 이 녀석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회 같은 데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도표형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표가 등장하죠. 그래서 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항목들 A, B, C, D 각 항목별 기역 항목의 점수, 니은 항목의 점수 이런 점수들에 대한 총점 정보를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채워 넣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이런 식으로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였다고 한다면 퀴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퀴즈 문제는 이미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최종 결과값 정보를 헤쳐 모여 하는 것이죠. 헤쳐 모여. 헤쳐 모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군대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요. 퍼즐에서 조각조각을 내버리는 것이죠. 조각조각. 그래서 그렇게 조각난 정보들, 이 부분과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적인 정보들만 조건 1, 조건 2, 조건 3 형태로 말로 준 상태에서 이 녀석들의 순서나 아니면 들어가야 될 어떤 위치의 범위를 점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도표형 문제에서 마주쳤었던 이런 도표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을 도출해내서 여기에서 순위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구역에 들어가는 어떤 수치 정보나 어떤 이름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퀴즈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배치형 문제죠. 매칭형 문제. 근데 게임 리그형 문제도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리그형 문제에서도 각각의 인물별 점수값 나와 있고 이 점수를 가지고 뭘 도출하라고 합니까? 1라운드에서 이 사람이 막대기를 쳐서 공을 넣었는데 공이 몇 라운드에 들어갔는가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라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을 도출을 하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부분 조각난 정보들을 준다는 점에서 계산형 문제보다는 그 방향성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있었던 틀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표 계산형 문제는 사실 메커니즘 순서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향적입니다. 공식 있고 이 공식을 구체적인 수치 정보에 적용하여서 결과를 일방향적으로 도출하면 된다면 퀴즈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역의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처음에 뭐가 있었던 것이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퀴즈형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퀴즈 문제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제 자랑을 여기서 좀 갑자기 하자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갑자기 오전에 김용훈 선생님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훈 선생님께서 오늘 제 수업 개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퀴즈와 관련돼서 저에 대한 어떤 멘트를 해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네, 그 말이 그렇게 뭐 뻥은 아닐 겁니다. 네. 지금 신림동에 있는 여러 강사분들 중에서 퀴즈와 관련된 어떤 스타일의 정형화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자뻑을 하면 더 얼굴이 붉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제일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한 큐에 다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회차 수업 들어갔을 때 좀 더 세부적인 문제 스타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 판단에 큰 두 가지 문제풀이에 필요한 정신 혹은 정보 처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시간을 단축해서 풀 수 있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설명문이 아직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쭉 훈련을 해나가시게 되면 단기간 내에 웬만큼 정보 처리 방식이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살펴보겠는데요. 교재에서 바로 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등장하는 방법론에 해당하는 설명들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차후에 다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2015년 5급 인척형 1번으로 나왔었던 이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텍스트형 문제에서는 뭘 선택지에서 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특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기본 강의니까 이 녀석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아이고. 잠시만요. 보통 이 교탁이 이쯤에 있습니다. 제가 PPT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낯서네요. 자, 여러분들은 텍스트를 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보시길 바라고요. 1문단에서 어떤 개념을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선택지를 갔을 때 어떤 것을 질문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이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헌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자격의 원리를 정하는 최고법인데 헌법이라는 용어는 영어에 있어서 constitution,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발음 정말 안 돼요. 탭스 성적이 608점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그동안 계속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녀석과 그 다음 constitutional law를 번역한 것이다. 두 가지로 나눠졌죠. 두 가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근대 초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 단어를 국제, 헌장, 국헌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오늘날에는 공동체의 최고법규범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일단 이 헌법이라는 용어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정의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공동체의 최고법규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엄격히 보면 constitution은 일정한 구성체를 의미, 로우라는 말까지 붙었을 때 최고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해서 개념상으로 봤을 때 헌법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최고 법규범이지만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구성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형적인 조직에 해당하는 거라면 최고 법규범이라는 것은 법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분된 것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실제 선택지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가? 요 후술되어 있었던 정보까지 처리를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일단은 질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최고 법규범으로서의 성격과 구성체라는 것으로의 성격 두 가지로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고 둘을 같이 지칭하기도 한다. 둘로 쪼개져 있었는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의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어떤 관계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선언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했었죠.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헌법학이라는 용어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 1문단에서 이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맨 막 후반부에서 진술했었던 판단의 주체는 누구였죠? 헌법학자들이었죠. 헌법학이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1문단 끊고 선택지 갔을 때는 기초적인 키워드부터 먼저 딱 발견을 하시고 헌법학이라는 용어가 3번 선택지에서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자. 그러면 헌법학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최고의 법규범과 일정한 구성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느 한쪽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언의 과정처럼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두 가지 정보 사이에 관계와 관련된 진술이 여기서 질문의 대상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90% 이상에 해당하는 선택지들은 바로 이런 식의 진술 정보들에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이 문제는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1문단 정보 보고 선택지 바로 내려가서 정보 확인해봤더니 정답이 3번이라는 게 바로 도출됐죠? 네. 끝까지 안 읽어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30초 만에 풀리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30초가 쌓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쌓인 문제들을 나중에 퀴즈로 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정답은 골랐는데 또 다른 점에서 어떤 게 질문이 될 수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건너뛴 정보가 있었죠. 어떤 형태의 정보였습니까? 오늘날과 관련된 의미 규정을 한 진술 부분이었죠. 오늘날에는 헌법을 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적으로 선과 후로 나누어서 이 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헌법을 어떻게 규정한다고요? 일반적인 것처럼 최고 법규범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읽으시면서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후도 언제나 질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최고 법규범. 이 문단으로 가서 과거에는 어땠는가? 역사적으로 헌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 전국시대 문헌인 국어 등등에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는 이 정도 가서 나오죠. 여기에서의 헌법, 후한서, 서경, 예기 등 중국의 연문헌에서의 헌법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법을 통틀어 지칭하는 법, 선, 과거의 시점에는 헌법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모든 법. 이런 형태로 과거, 오늘날, 선, 후의 시간적 분절 속에서 정보가 구분되었습니다. 이것도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모든 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과거에 사용되었다가 오늘날에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사용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칭하는 국제라는 용어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에 보이고 헌법이라는 말은 1884년 1월 30일 한선숭부에 실린 구미 입헌정체라는 글에서 오늘날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끊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한 문장 내에 동시에 등장하고 있었죠. 그러면 첫 번째 앞부분 법령을 통칭한다는 것이 요 선, 과거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의 국제라는 용어로 먼저 등장한 것은 고려사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의미로서 처음 사용된 것 혹은 그것이 나중에 이 고려사 다음 단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1884년에 나온 한성숭부였습니다. 구분되었었죠. 선, 후의 정보관계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여기에서는 국제라는 용어로서 조선시대의 고려사 두 번째 여기 오늘날의 의미에 해당하는 용어로서는 한성숭부에 실린 구미 입헌정체 두 가지가 또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절된 정보가 어떻게 또 선택지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었는가? 2번이었죠.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앞부분을 지우고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한성순보.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뒤에 있었던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가 아니라 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선택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지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실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뭐만 정보 처리를 확실하게 하시면요. 나눠져 있다는 그 두 가지 사이의 정보를 여기서 묶어서 설명하고 있고 지문을 던지고 있다는 그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선택지 판단은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실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문단을 보면 이런 식의 정보 정리,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과거와 오늘날 사이 혹은 A와 B 사이에 비교 형태의 정보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문단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선택지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드실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진짜 대부분의 경우 비교 중심의 글이 없으면, 비교 중심의 어떤 정보가 없으면 선택지에서 질문을 던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 중심의 정보가 있다면 선택지로 내려가 보시는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해 보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남아있는 문제들을 주말 동안의 시간을 이용하셔서 쭉 다시 한번 풀어보신 문제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풀리는 문제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넘겨볼까요? 14페이지에 있는 2번 문항도 비교적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풀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결국 비교 중심으로 정보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의 1문단을 보시면 북독일 맥주와 남독일 맥주의 맛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 비교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1문단 정보를 다 읽으셨으면 이거 선택지에서 질문 던질 수 있겠구나 판단이 바로 되셔야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북독의 맥주는 강한 맛이 생명. 거기에 비해서 남독의 맥주는 담백하고 씁쓸한 맛이 생명. 이런 식으로 맥주 한 잔 땡기게 만드는 텍스트가 등장하고 있으면서 1문단을 다 읽어봤더니 결국 북독일과 남독일 비교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선택지에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선택지로 바로 내려가서 몇 번입니까? 4번. 북독일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네 맥주를 강한 맛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미네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본래의 맛이야말로 미네 맥주의 장점이라고 말할 것이다. 북독일 맥주는 강한 맛, 남독일 맥주는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 그와 같은 기준 하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까지를 한 것이긴 하지만 정보 처리가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 아니었죠. 바로 정답인 거 도출하실 수 있죠. 이거를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1번과 2번 둘 다 첫 번째 1문단만 보고도 정답이 바로 도출되는 문제가 들어간 거긴 한데 이거 몇 초 걸리겠습니까? 30초 안 걸릴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